사우디는 무조건 한국에 올인해야만 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중국 기자가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묻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만큼 선진국이 없는데 중국에 투자하는 건 어떻겠냐고 묻죠. 그러자 장내가 술렁이는데요. 이내 조용해지며 사우디 공주의 입으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하는 공주의 이야기에 장내는 충격에 빠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만 해도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살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금빛 새장 속에 갇힌 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왕가의 일원으로 태어나 늘 정해진 대로만 살았거든요. 저의 일정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제 의견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바깥 세상은 그저 창틀에 갇힌 풍경일 뿐 제가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꿈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나라, 여성들이 사회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책 속에 담겨 있었죠. 한국 드라마를 몰래 다운받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꿈을 쫓고 사랑을 선택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 캐릭터들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그날부터 밤마다 작은 태블릿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처음에는 그저 현실 도피의 수단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대학 게시판에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오빠들이었다면 한 번에 좋다고 허락하셨겠지만 제겐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유학이 외교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돌아와서 왕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어요. 매일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석 달 후 아버지가 한국 교환학생을 허락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삼성에서 만든 한국 지하철을 보고 아버지가 적잖이 놀라셨던 모양이었어요. 유럽의 기업들도 모두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기 때문이죠. 다만 조건을 거셨습니다. 항상 왕실 경호원이 동행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화상통화로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일단 좋다고 했지만 진짜 계획은 달랐습니다. 저는 경호원의 감시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맛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준비하기 시작했죠. 인터넷에서 한국의 임대 아파트 정보를 찾고 가명으로 은행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제 보석 몇 개를 몰래 팔아 현금을 마련했어요. 그건 불법이었지만 제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속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됐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어머니가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감정이 북받친 표정이었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도 젊었을 때 자유를 꿈꿨다고 하지만 그 꿈을 포기했다고요. 저에게는 그런 후회가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제 진짜 계획을 알고 계셨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드디어 출국 당일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리야드의 고층 빌딩들과 사막의 모래바람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궁전까지 이 모든 것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향한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VIP 라운지에서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저를 지키고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진짜 저를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온몸으로 낯선 공기를 느꼈어요. 숨 쉬는 것조차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맞는 한국의 공기는 사우디와 달리 습기가 많고 차가웠죠. 경호원 2명이 저를 밀착 경호하는 가운데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신기했죠. 드라마 속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높은 아파트들과 울창한 숲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우디의 넓고 평평한 사막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제 옆방에 배정받았고 24시간 교대로 저를 감시하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된 방에서 창문을 열었죠.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부터 난관이었어요. 책으로만 배운 한국어가 실전에서는 전혀 달랐죠. 간단한 불고기 주문조차 입에서 꼬여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경호원이 대신 주문하려 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뉴판을 가리키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 점원은 제 어색한 발음에 살짝 미소 지으며 천천히 되물어보곤 했죠. 그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풀렸어요. 그리고 대학 첫 수업 날은 너무 긴장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왕실에서는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여기서는 그저 파티마라는 이름의 평범한 교환학생일 뿐이었죠. 수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렇게는 절대 평범한 학생처럼 지낼 수 없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난 후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가발과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경호원들이 의심하기 시작할 시간이 되기 전에 기숙사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누구의 감시도 없이 자유롭게 걷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미리 알아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가장 저렴한 숙소였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와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하셨지만 현금을 보자 더 이상의 질문 없이 방을 내주셨습니다. 그날 밤 좁디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였죠. 다음 날 아침 왕실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어요. 아버지의 분노를 상상하니 겁이 났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찾기 위해 서울 전역을 수색할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고시원에서 며칠만 머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 미나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아닌 모로코 출신이라고 소개했어요. 모로코는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나라라 의심을 덜 살 것 같았죠. 고시원을 나와 신촌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들었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였어요.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영어 과외를 하기로 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 있었죠. 카페에 영어 과외 모집 전단을 붙이고 며칠 기다렸더니 몇 명의 학생이 연락해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벌게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여전히 큰 장벽이었습니다. 기본 대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말이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당황했고 버스 노선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국어 공부를 했죠.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길거리에서 듣는 모든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의 과외를 끝내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작은 떡볶이 가게에 들어갔어요. 혼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다는 게 아직도 낯설었지만 그 매운맛이 주는 짜릿함이 좋았습니다. 왕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경험이었죠. 맵다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가끔 밤에 홀로 누워있으면 가족이 그리웠어요. 특히 어머니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자꾸 생각났죠. 하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기쁨도 컸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 2달째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영어 과외도 학생이 늘어나 일주일에 4명을 가르치게 되었죠.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나아져서 간단한 대화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신촌의 작은 원룸은 이제 제 안식처가 되었어요. 비록 왕궁의 제 방 크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은 그 어떤 궁전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대학 수업에 다시 등록하고 싶었지만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너무 컸어요.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책을 통해 배우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관한 책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니 놀라웠죠. 어느 날 도서관에서 여성학 독서 모임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한국어 실력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용기를 내서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수진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수진이는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진의 따뜻한 미소와 열린 태도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모로코에서 왔다고 하자 수진은 중동 지역에 관심이 많다며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미안했지만 아직은 제 진짜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통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를 단지 미나라는 외국인 친구로 대했죠. 제 배경이나 돈에 관심 없이 그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친구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항상 공주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친구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수진이 저를 가족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일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소박한 아파트에 살고 계셨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집 안가득 퍼진 김치찌개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말랐냐며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따뜻한 관심이 너무 좋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동안 수진의 가족들은 서로 일상을 나누고 웃고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했어요.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죠. 사우디의 엄격한 식사 예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자연스러움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제가 포기한 것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유와 진정성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쓰고 싶은 마음에 과외를 줄이고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죠. 주문을 잘못 받거나 커피 기계 사용법을 헷갈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와 동료들은 참을성 있게 도와주었어요. 물론 그들은 제가 사우디 왕실에 도망친 공주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 카페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을 계산하는 법과 손님을 대하는 예절 그리고 무엇보다 팀으로 일하는 방법이요. 왕실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생활 기술조차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던 중 창밖으로 사우디 대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았어요. 심장이 멎는 듯했죠. 그가 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급히 주방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는 그냥 지나쳐갔지만 이 사건 이후 저는 항상 경계하게 되었죠.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외모를 더 변화시켰어요. 긴 머리를 어깨까지 짧게 잘랐고 안경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사우디에 있던 파티마와 전혀 달라 보였어요.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하게 변한 모습이었죠. 가끔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 새로운 모습이 좋았습니다. 독서 모임과 아르바이트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일상이 채워졌어요. 한국 생활 3개월째 이제는 거리를 다닐 때도 자신감이 생겼고 지하철 노선도 익숙해졌죠.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사우디의 가족들을 생각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으니까요.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자유로운 삶이요. 한국 생활 5개월째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과 함께 홍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수진이 저와 같이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통 같으면 별일 아니었겠지만 저에게는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수진의 친구가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이 친구 혹시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사우디 실종 공주 아니야?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 실종 소식이 국제 뉴스에 보도되었다는 것을요. 수진은 그냥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넘겼지만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즉시 수진에게 그 사진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만 말했죠. 수진은 의아해하면서도 바로 사진을 삭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정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정말로 제 실종 소식이 여러 국제 매체에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공주 실종.
한국행 비행기 탑승 후 연락 두절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에는 제 대학 증명사진까지 실려 있었죠. 다행히 지금의 짧은 머리와 안경 쓴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내용을 보니 사우디 대사관에서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파티마 공주님, 귀하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대사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정말로 제 위치를 파악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급히 카페 매니저에게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최소한으로 꾸려 즉시 이사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휴대폰 번호도 필요했고 당분간 수진을 포함한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어야 했어요. 이제 막 쌓기 시작한 새 삶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잠시 좌절감에 빠졌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서울 반대편 지역의 고시원을 알아보던 중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죠. 창문으로 살펴보니 2명의 남성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사우디 정보원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하나 안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들이 수상해 보였는지 당신들 누구냐며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들이 떠난 걸 확인하자마자 짐을 챙겨 그 즉시 비상탈출구로 원룸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었어요. 옥상에서 옆 건물로 넘어가 골목길로 빠져나왔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근처 지하철역으로 달려가 무작정 열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에게서 멀어져야 했죠.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계속 도망쳐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하는 건지, 왕실로 돌아가는 게 더 쉬운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돌아간다면 평생 금빛 세장 속에서 살아야 할 테니까요.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고 강북의 한 작은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현금으로 결제하고 신분증 검사도 없는 허름한 곳이었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새로운 선불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위험에 처해 있어서 잠시 연락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죠. 수진은 걱정스러워하며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수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관에 숨어 지내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어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관광지는 외국인이 많아 눈에 덜 띌 것 같았어요. 기차표를 예매하려던 찰나 휴대폰으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로부터 직접 온 메시지였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며 제 의견을 존중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잔뜩 화난 줄 알았던 아버지의 메시지는 예상과 달리 따뜻했어요.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온종일 답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것이 그들에게 제 위치를 추적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가족에게 최소한의 안부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 서울 풍경을 바라봤어요. 5개월 동안 자유를 맛보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이미 변해버렸고 다시는 예전의 순종적인 공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요. 부산행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짧았지만 소중했던 자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강해진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해운대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뒀어요. 바다가 보이는 도시는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소금기 섞인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니
왠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새로운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외모를 더 변화시키기로 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더 짧게 자르고 갈색으로 염색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제 사우디의 파티마 공주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같았어요. 이번엔 소피아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로코가 아닌 터키 출신이라고 신분을 바꿨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도 터키에서 왔다고 소개했죠.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부산에서는 저 같은 외국인이 그리 특별할 것 없었어요. 부산에서도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해운대 근처 외국인이 많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영어와 한국어 둘 다 유창하게 얘기할 줄 알았으니 쉽게 채용되었죠. 서울에서의 경험 덕분에 이번에는 카페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일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특히 혼자 세계 여행 중인 한 독일 여성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쫓아 떠났다고 했어요. 그 용기가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었죠. 서울에서 참여했던 여성학 독서 모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부산 지역 여성 인권 단체를 찾아봤습니다. 세계 여성의 목소리라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발견했어요.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고 여성 인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죠. 용기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 보조 일을 맡았어요. 서류 정리나 전화 응대 같은 기본적인 업무였죠. 하지만 점차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동 출신이라는 제 배경이 단체에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온 이주 여성들과의 소통에서요. 그곳에서 만난 선영 언니는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단체의 대표였던 선영 언니는 여성 인권에 평생을 바친 활동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친밀감을 느꼈죠. 선영 언니는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까지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선영 언니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중동 여성들의 인권에 관한 작은 워크숍을 준비 중인데 제가 발표를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워크숍 준비를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중동 여성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녹여내는 것이 중요했어요. 물론 사우디 왕실의 공주였다는 사실은 밝힐 수 없었지만 중동 여성으로서의 경험은 공유할 수 있었죠. 발표 당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한국 여성들이었지만 몇몇 외국인들도 보였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레 감정이 실렸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여성 연대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한국 여대생은 중동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어요. 또 다른 이주 여성은 제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단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워크숍 이후 선영 언니는 저에게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맡아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제가 찾던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부산에서의 새 삶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성 인권 단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SNS에 올라갔고 그 사진을 본 누군가가 저를 알아봤다는 거였죠. 선영 언니가 서둘러 저를 사무실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사우디 왕실의 공주가 아니냐는 익명의 제보가 단체 이메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였는데 다시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숨기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고 판단했죠. 선영 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사우디 왕실의 공주였던 제 정체와 한국으로 도망쳐온 이유, 그리고 지난 7개월간의 도피 생활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선영 언니의 표정을 살폈죠.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이해의 감정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선영 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긴장감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선영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예상과 달리 그녀는 제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한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해한다고 했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제 신원이 밝혀진다면 단체와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죠. 선영 언니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단체의 다른 운영진들과 상의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계속 도망쳐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단체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죠.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선영 언니와 함께 단체의 핵심 운영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선영 언니가 회의 결과를 설명했어요. 단체는 저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죠.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 활동 범위를 제한해야 했어요. 더 이상 공개적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사진이 찍히는 상황은 피해야 했죠. 또한 단체 내부에서만 제 진짜 정체를 알리고 외부에는 여전히 소피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처음으로 진정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단체의 도움으로 좀 더 안전한 숙소를 구했습니다.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의 보안이 잘 된 원룸이었어요. 이름은 물론이고 주소지 등록도 단체의 명의를 빌렸죠.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카페에서 일하지 않았고 대신 단체 내에서 비공개 업무를 맡았습니다. 주로 번역이나 자료 조사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같은 일이었죠. 비록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일은 줄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사우디 대사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가 이전과는 달랐어요. 강제로 데려가겠다는 위협이 아니라 대화를 원한다는 뉘앙스였죠. 수많은 고민 끝에 아버지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아버지와의 만남 당일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단체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죠. 선영 언니를 비롯한 몇몇 핵심 구성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니 검은색 고급 차량이 건물 앞에 멈추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몇 분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뒤로는 경호원 한 명만 따라왔죠. 구석에서 지켜보던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동그랗고 위험있던 모습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더 하얗게 센 것 같았죠. 아버지는 제가 떠난 후 왕실의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처음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하셨죠. 놀랍게도 아버지는 변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떠난 후 왕실 내 여성들의 처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죠. 여동생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했고 해외 유학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요. 물론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한국에서의 경험들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여성 인권단체에서의 활동까지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값진 경험이었는지 설명했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다른 이들과 연대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아버지는 묵묵히 들으셨어요. 때로는 눈썹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셨죠. 대화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죠.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를 듣더니 왕가에서 지낸 시간보다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국과의 협정이 필요할 때 저를 공식 업무 수행원으로 함께 대동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우디 왕가의 여성이 국제 외교 업무를 맡는 경우는 유례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저의 한국어 실력과 한국에서 생존 능력을 보시곤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우디에 와서 젊은이들을 위해 연설을 한번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죠. 그때 선영 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미소로 응원해 주었죠. 깊은 숨을 내쉰 후 아버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단, 제 독립성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얼마 후 저는 사우디에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 한국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긴장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전달했죠. 강연 후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선택과 투쟁이 단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일본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원재료는 모두 일본인데 정작 한국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이라는 이 식품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유카입니다. 도쿄의 주간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죠. 15년 차쯤 되었나요?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취재하며 살아왔어요. 나름 인지도도 있는 편인데 그런 제게 정말 황당한 제안이 들어왔죠. 그날 오후 편집장님이 회의실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 김치의 세계화 실상을 파보자는 제안이었죠. 한식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김치보단 기무치가 아니냐며 실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는 순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국 김치 취재는 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동료들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톤다는 김치가 냄새나는 절인 배추라며 비웃었죠. 옆자리 스즈키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김치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다며 코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한국 김치 중에 넣는 갓이 원래 일본에서 가져간 거라는 톤다의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바로 찾아보니 갓이 일본 큐슈에서 들어간 작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받아간 주제에 그걸 자기 것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나기도 했죠. 일단은 모르겠다며 저는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점심시간이 되자 허겁지겁 사무실을 나섰어요. 평소 즐겨 찾는 오모테산도의 카페에 앉아 라테를 주문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김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만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매운 냄새와 시끌벅적한 한국 드라마 속 장면들,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먹는 모습도 떠올랐죠. 정말 외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하는 게 사실일지 의문스러웠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톰 브레디 이야기가 나왔어요. NFL의 슈퍼스타 쿼터백인 그가 김치를 즐겨 먹는다는 소식이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운동선수가 왜 하필 김치를? 순간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짜 인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다이어트나 건강식품으로만 보는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서점에서 산 한국 요리책을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 종류가 이렇게나 다양하다니요. 배추김치는 기본이고 백김치나 총각김치 그리고 파김치와 갓김치가 있더라고요. 저 갓김치가 바로 톤다가 말한 것이었어요. 여수 돌산에서 나는 갓으로 만든다고 나와 있었죠.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침 다음 주 취재 일정도 딱히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편집장과 마주쳤어요. 김치 취재를 해보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순간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요. 편집장은 만족스러워하며 일주일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죠. 이상하게도 그날 밤 늦게까지 여수행 여행을 계획했어요. 항공편을 찾아보고 호텔을 예약하면서도 계속 혼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문득 옆집에 살던 한국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바쁘실 때
항상 간식을 챙겨주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그것과 이 취재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의 여수행이 시작됐어요. 여수에 내리자마자 특이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짠 내음이 일본과는 좀 달랐습니다. 택시 기사는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니 반색했죠. 그러면서 짧은 일본어로 뭐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좀 귀찮았습니다. 일본에선 기사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여기선 제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게 다 한국의 다정한 정문화라는 걸 깨달았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알람을 맞췄습니다. 거의 2~3시간밖에 잘 수 없었죠. 다음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오늘은 돌산 갓김치 농장 취재 일정이었죠. 졸린 눈을 비비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는 이런 이른 시간에 돌산까지 가냐며 놀라워했어요. 창밖으로 어둠 속에 희미한 바다가 보였죠. 생각보다 먼 거리였어요. 1시간은 걸린 것 같았습니다. 도착하니 정말 깜깜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여러 개의 작은 불빛들이 보였죠. 가까이 다가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60대, 7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갓을 수확하고 계셨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어르신들은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계셨어요. 왼손에는 갓을 감싸고 오른손에는 작은 칼을 들고 계셨죠. 알고 보니 그 칼도 각자 손에 맞춰 만든 거더라고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자르시는 모습에 잠시 멍하게 바라봤어요. 1톤의 갓을 이렇게 손으로 다 수확한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역사가 제 놀람을 알아차렸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기계로 수확하면 갓이 상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손으로 수확한다고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자신이 5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고 말씀하셨죠. 손등에는 굵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갓 분류 작업장도 놀라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일이 갓의 크기를 구분하고 계셨어요. 큰 갓, 중간 갓, 작은 갓으로 분류하시는데 정말 빠르셨죠. 몇십 년 동안 하신 일이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크기를 알더라고요. 그 정확함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걸까요?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텐데 말이죠. 돈을 아끼려는 걸까요? 아니면 전통을 지키려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아직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작업을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두운 동력 하늘 아래 고된 노동을 하는 모습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긍지도 보였어요. 이게 바로 갓김치의 시작이구나. 실제로 보니 충격이었죠. 이렇게 손이 많이 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해가 뜨기 시작하자 일손도 바빠졌어요. 6시쯤 되니 트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확한 갓들을 실어 나르는 거였죠. 어르신들은 새벽부터 했던 일을 마무리하며 기지개를 켜셨어요. 이런다고 일본의 기무치와 뭔가 다를까 싶었어요. 김치에 대한 제 선입견은 여전했죠. 하지만 분명 이전보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다음 단계인 김치 생산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갓 절이는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매운 향기가 코와 눈을 동시에 자극했죠. 어느새 통역사도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웃었지만 저는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매운 것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 향기가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공장 안은 갓을 절이는 커다란 통들로 가득했어요. 소금물에 갓이 잠겨 있었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물어봤죠. 어떤 통은 하루가 지났고 어떤 통은 이틀째라고 했습니다. 절이는 시간에 따라 김치의 풍미가 달라진다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는구나 싶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 다가오셨어요. 70대 초반쯤 보이셨죠. 갓김치를 40년 넘게 만들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저를 절임통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손으로 갓을 살살 만지시며 설명하셨죠. 갓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절여야 한다고요. 너무 짜면 안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셨는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냄새가 좋냐고요. 정말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이런 자극적인 냄새를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당황한 모습을 보시고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냄새 덕에 자식들 키웠다고요. 요즘은 배불리 먹지만 옛날에는 이 갓김치가 밥 반찬이었다고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선한 채소였대요. 고마운 냄새라고 하시며 눈에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옆집에 살던 한국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일로 바쁘실 때마다
저를 챙겨주셨죠. 따뜻한 주먹밥이며 미역국을 주시며 잘 먹으라고 하셨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냄새요. 처음에는 낯설어서 피했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던 그 향기였어요. 순간 떠올랐어요. 그 할머니가 챙겨주시던 다양한 김치 특유의 향기였어요. 저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였죠. 아니, 어쩌면 애써 잊으려 했던 건지도 몰라요.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8살 때 독감에 걸렸을 때였죠. 부모님은 둘 다 의사셨지만 정작 저한테는 약만 주고 출근하셨습니다. 고열로 혼자 누워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옆집 한국 할머니셨죠. 헐떡이며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에 손을 대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엄마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부엌으로 가셔서 바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흰쌀을 씻어 물에 조금 불리시더니 함께 믹서로 갈아서 쌀물을 만드셨죠. 거기에 꿀과 설탕을 넣고 끓이시는데 달콤한 향이 났어요. 저는 단 것을 좋아해서 금방 기운이 났죠. 하지만 할머니가 가져오신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작은 유리병에 빨간 김치를 가져오셨는데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아프고 열이 나는데 매운 걸 어떻게 먹어요? 할머니는 이건 다른 김치라며 젓가락으로 한 조각 떼어서 제 입에 넣어주셨죠. 놀랍게도 전혀 맵지 않았어요.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났는데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물김치였대요. 할머니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이걸 먹였다고 하셨거든요. 물김치 국물이 열을 내려준다고요. 그날부터 사흘 동안 할머니는 매일 오셨어요. 쌀죽도 끓여오시고 배춧국도 끓여오셨죠. 두부찌개도 기억나요. 순 두부를 손으로 으깨서 넣으셨는데 그게 입에서 녹아내렸어요. 제가 특히 좋아한 건 갓김치와 함께 주신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고향 이야기와 자식들 키웠던 이야기, 그리고 일본에 와서 처음 살았던 날들의 이야기까지. 저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좋았죠.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손길도 포근했어요.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부모님이 퇴근해서 제 상태를 보고 놀라셨어요. 열도 내리고 입맛도 돌아왔다며 할머니께 정말 감사해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딱 열흘 후에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대요. 혼자 쓰러져 계시다가 저녁 늦게 발견됐다고 했죠. 그 후로 저는 한국 음식을 멀리했어요. 학교에서 김치 냄새가 나면 괜히 속이 아리더라고요. 어쩌면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 기억들은 점점 흐려졌죠. 하지만 오늘 여기서 김치 향을 맡는 순간 모든 게 생생하게 돌아왔어요. 제가 왜 김치에 대해 그렇게 편견을 가졌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두려웠던 거죠. 할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다시 느끼기가.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 맛과 향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다는 걸. 갓 절이는 공장 안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죠. 다시 취재에 집중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작업대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갓을 다듬고 있었어요. 노란색 장갑을 낀 손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며 시든 잎을 제거하고 있었죠.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여기서는 경험이 존중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공장 밖으로 나오니 오후 해가 따스했어요. 향기는 여전히 코끝에 남아있었죠. 이제는 그 냄새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따뜻한 그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김치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두 번째 공장으로 이동하니 분위기가 더 활기찼어요. 여기는 갓김치를 본격적으로 제조하는 곳이었죠. 한쪽에서는 고춧가루를 갈고 다른 쪽에서는 마늘과 생강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다채로운 향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박선자 할머니가 가장 경력이 많은 분이셨어요. 5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오셨다고 들었죠. 이분이 오늘의 주요 양념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에 고춧가루를 붓고 있었는데 양이 상당했어요. 50kg은 되어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박 할머니가 비틀거리시더니 통역사가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던 거였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밖으로 옮겼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 나가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누군가 젖은 수건으로
할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렸죠.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계셨는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계속 부르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니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0분쯤 후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혈압과 심박수를 재고 있는데 수치가 좀 높다고 했어요. 과로로 인한 일시적 어지럼증일 수 있다고 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가야 한다더군요. 할아버지가 같이 가시려고 하자 공장장이 만류했어요. 연세가 있으신데 할아버지까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요. 대신 직원 한 명이 구급차에 동행하기로 했죠. 할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아직 어지러우신 것 같았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에 할머니가 손을 흔드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공장 주변이 한동안 어수선했어요.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할머니 걱정을 했죠. 박 할머니는 이 공장의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얼마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죠. 이틀 정도 입원해서 쉬면 괜찮을 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공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량 납품이 있는 날이었대요. 서울에 있는 큰 레스토랑에 납품할 물량이었죠. 시간은 촉박했고 양념은 아직 절반도 못 만들었어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통역사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취재를 오늘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겠다고 철수하자고 했죠. 하지만 쉽게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라도 도움이 되면 돕겠다고 했죠. 직원들에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물어보니 놀라워하더군요. 특히 젊은 직원들은 일본 기자가 일을 도와주겠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고무 장갑을 건네받고 방금 박 할머니가 하던 옆자리에 섰어요. 공장장이 양념 만드는 법을 설명해줬죠. 고춧가루에 소금과 새우젓 그리고 마늘 또 무채와 생강을 넣어야 한대요.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양념을 만들어 주었고 주변 직원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늘 다지는 법과 젓갈, 양 맞추는 법 그리고 무채 자르는 법까지 각자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줬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었어요. 특히 양념을 섞을 때는 손으로 돌리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장장은 통역사에게 제가 손재주가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김치는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급하게 만들면 맛이 없다고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모든 양념이 준비됐어요. 제 손에는 빨간 고춧가루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물로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죠. 직원들은 이게 바로 갓김치의 흔적이라며 웃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빨개진 손과 얼굴에 묻은 자국들. 분명 서울이나 도쿄의 취재 현장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제 모습이었죠. 기자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 보람찼어요. 제가 실제로 그들의 일에 도움이 되었다는 게 뿌듯했죠. 이제야 갓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시 공장을 찾았을 때 공장장은 숙성 창고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죠. 커다란 냉장고 문을 열자 수백 개의 항아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항아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건 3개월, 어떤 건 6개월 된 거였죠. 항아리 하나를 열어보니 고춧가루 양념과 갓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색깔부터가 달랐죠. 어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은 붉은색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손가락으로 양념을 찍어 보여주셨어요. 숙성이 잘 된 김치는 양념이 묻어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관리자가 온도계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철에는 1도씨, 겨울철에는 영하 5도씨로 유지한다고요.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김치 맛이 변한다더군요. 갓김치는 특히 예민하다고 했어요. 갓의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온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요. 다른 방에서는 여전히 손작업으로 갓을 다루고 있었어요. 젊은 직원에게 왜 기계화하지 않냐고 물어봤죠. 직원은 대답했어요. 기계로 다지면 갓의 식감이 무너진다고요. 톡톡하고 아삭한 식감이 갓김치의 생명인데 기계는 그걸 살려주지 못한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고춧가루도 특별했어요. 영양시장에서 들여온 고운 고춧가루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다시 조심스럽게 채질하고 있었죠. 소량만 기계로 갈고 대부분은 절구로 직접 찧었어요. 왜냐면 기계로 빻으면 고춧가루가 가열되어 매운맛이 강해진다더군요. 절구로 빻으면 향이 그대로 살아난다고도 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공장 식당에서 갓김치를 맛봤어요. 어제 박 할머니가 만든 거라고 했죠. 처음에는 매워서 물을 마셨는데
점점 다른 맛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갓의 톡 쏘는 맛도 새우젓의 짠맛 그리고 마늘의 알싸한 맛까지 이 모든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어느 할머니가 식탁으로 오셔서 미소 지으셨어요. 일본 사람도 갓김치 먹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통역사가 제가 어제 양념 만들기를 도왔다고 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반가워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갓김치는 여수 사람들의 DNA라고요. 수백 년 동안 이어온 방식 그대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장의 사무실에 들어가니 벽에 여러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유기농 인증, 수출 품목 인증 등이었죠. 최근에는 일본 수출도 시작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수출량의 90%는 미국이라고 했어요. 미국 한인들이 주로 사는데 요즘은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다더군요. 제가 궁금한 건 수익률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수작업으로 얼마나 이익이 날까요? 공장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효율만 따지면 적자라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수의 전통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의미가 크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하고 어르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대요. 오후 3시쯤 포장 현장을 봤어요. 유리병에 갓김치를 담는 작업이었죠. 여기서도 대부분이 손작업이었습니다. 갓의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라 기계로는 예쁘게 담을 수 없다고 했어요. 각 병마다 갓이 고르게 들어가도록 일일이 확인하며 담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유산이구나. 효율성이나 수익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죠. 정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았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만지고 확인하는 과정과 온도와 시간을 세심하게 맞추는 노력, 그리고 오랜 세월 축적된 노하우. 일본에서는 잊혀가고 있는 가치들이 여기에선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메모보드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미국으로 수출되는 납품 물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공장장은 최근 미국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특히 유명 셰프들의 레스토랑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했죠. 따로 연락 오는 셰프들도 있을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자 저는 미국에서의 인기가 너무 궁금해서 거래하는 셰프들을 수소문해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셰프 마커스와 취재를 하기로 했죠. 미국의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시차 때문에 여기는 밤이었어요. 마커스는 미국에서 갓김치가 얼마나 인기인지 설명했어요. 그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는 스테이크 사이드 메뉴로 갓김치를 내놓는다고 했죠. 처음 메뉴에 올렸을 때 손님들 반응이 어떨지 걱정했다고요. 하지만 첫 주문을 넣은 손님이 깜짝 놀라며 이건 꼭 먹어봐야 한다고 추천했다더군요. 화상 카메라가 레스토랑 내부를 비추니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직원들이 갓김치를 예쁘게 접시에 담고 있었죠. 마커스는 여수 갓김치 특유의 톡 쏘는 맛이 미국 손님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다가 곧 중독되는 손님들이 많다고요. 지금은 매일 20접시 이상 나간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는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고 했어요. LA의 비버리 힐스에도 김치 전문 레스토랑이 오픈한다는 거였죠. 마커스의 레스토랑에서 갓김치를 먹어보고서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공장장이 수출 통계를 보여줬어요. 5년 전만 해도 미국 수출량이 한 해 10톤 정도였는데 지금은 250톤까지 늘었더라고요. 특히 K푸드 열풍 이후로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미국 주요 도시의 한식 레스토랑은 물론이고 이제는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갓김치를 파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마커스는 손님들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집더니 한 번 먹고는 표정이 확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온 일행에게 빨리 먹어보라며 권하고 있다고 했죠. 마커스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갓김치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느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수입 과정이었어요. 김치는 발효식품인데 장거리 운송이 어렵지 않냐고 묻자 공장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특수 제작한 발포 스티로폼 박스에 드라이아이스와 함께 포장한다고 했어요. 선적 후 도착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데 온도를 계속 영하 2도로 유지해야 한다고요. 품질 관리를 위해 매주 샘플을 에어로 보내서 맛을 확인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마커스는 한국 포장 기술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며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배송비도 있으니
뉴욕에서는 작은 한 병에 $25에 판매된다고 했죠. 여기서 만든 가격의 5배 정도였습니다. 마커스는 꽤 비싼 편이긴 한데도 손님들이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한다고 했어요. 신선하고 정통 갓김치를 맛보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자신도 놀랍다더군요. 화면 속 시계가 정오를 넘어가자 마커스의 레스토랑이 붐비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커스가 웃으며 전통 한식 재료가 이렇게 미국의 파인다이닝 트렌드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했죠. 그렇게 화상회의가 끝나고 공장장과 직원들의 표정에서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여수의 작은 공장에서 만든 갓김치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진 편견으로 이 모든 것을 무시할 뻔했다니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일본에서 들여온 거라 자존심이 상하거나 하진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농장 주인 김덕수 할아버지께 미리 준비한 질문을 통역사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갓이 정말 일본산이냐고요. 할아버지는 예상 밖의 답변을 주셨어요. 맞다고 하셨죠. 갓은 일본 큐슈에서 들어온 작물이 확실하다고요. 하지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갓이 여수에 들어온 지도 100년이 넘었다고요. 이제는 여수가 진짜 고향이라고 하셨어요. 김할아버지가 밭으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갓이 자라는 밭의 흙을 손으로 쥐어 보여주셨죠. 여수의 흙은 미세한 모래가 섞여 있다고 했어요. 바닷바람도 특별하다고요. 일교차도 큰 편이라 갓이 단단해진다더군요. 이런 환경이 갓의 쓴맛과 매운맛을 조절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수의 갓과 일본의 갓이 정말 다른지였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단순히 품종만이 아니라 키우는 환경과 방법이 다르다고요. 일본에서는 갓을 야채용으로 키우는데 여수에서는 김치용으로 키운다고 했습니다. 한국식 갓김치에 맞는 특별한 방식으로 재배한다는 거였죠.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갓은 3년마다 새 씨앗을 뿌린다고 했어요. 같은 땅에서 계속 갓을 키우면 병충해에 약해진다더군요. 그래서 작물을 돌려가며 심는다고요. 올해는 갓을, 내년은 고구마, 그리고 다음에는 보리, 이런 식으로 토양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농장을 다 둘러보고 김할아버지와 차를 마셨어요. 보이차를 우리는데 그것도 30년 된 것이라고 자랑하셨죠.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일본에서도 갓김치를 만들 수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품종의 갓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웃으셨어요. 갓김치는 재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수의 바람과 환경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김치 담그는 정성과 노하우는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할머니들이 평생 갈고 닦은 손기술이 들어가야 진짜 갓김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꽃도 씨앗은 남이 주지만 아름답게 피우는 건 내가 하는 거라고요. 갓김치도 마찬가지라고요. 뿌리는 일본이 줬지만 그 뿌리로 어떤 꽃을 피울지는 여수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취재를 마무리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온 일본은 낯설었어요. 인천공항을 떠날 때 가방에 넣어온 갓김치가 손에서 떠나지 않았죠. 입국장을 지나며 세관에선 특별한 검사도 없었어요. 어제까지 그 냄새로 고생했다던 제가 오늘은 그 향기를 맡고 싶어 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친구 나오미가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다녀왔다는 걸 알고는 바로 김치 냄새 얘기를 했죠. 전에는 그런 말에 웃으며 넘겼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정중하게 김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줬죠. 나오미는 제가 김치 팬이 됐다며 웃었어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편집장이 호출했어요. 기사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자료를 정리 중이라고 했죠. 취재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단순한 음식 기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스즈키가 한국 갔다 왔으니 김치 얘기 좀 들려달라고 했죠. 다들 제가 김치 냄새 때문에 고생했을 거라고 놀렸어요. 제가 준비해온 갓김치를 꺼내자 일동 표정이 굳어졌죠. 냄새 난다고 난리였지만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온 젓가락과 종이 접시를 나눠줬어요. 처음에는 거부하던 동료들도 호기심에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톤다가 가장 용감하게 큰 덩어리를 집어먹더니 표정이 달라졌죠. 생각보다 맛있다며 또 달라고 했어요. 스즈키도 맥주 안주로 좋겠다고 감탄했어요. 제가 갓김치 제작 과정을 설명하자
모두 놀라워했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 줄은 몰랐다고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자들이 댓글로 갓김치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젊은 독자들은 한국 음식의 깊이에 놀라워했죠. 주간지 편집장은 연재 기획을 제안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 시리즈로 계속해보라고요. 저는 또다시 김치를 주제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은 독자 중에 제일 한국인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어린 시절 옆집 할머니가 주셨던 김치가 아마 동치미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며 마음이 설렜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제가 기자가 되어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습니다.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죠.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와 다시 만나러 가는 것 같았어요. 회사 동료들도 응원해 주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김치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하다고요. 스즈키는 동치미도 사다 달라고 농담했어요. 이런 변화에 저도 놀랐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치를 멀리했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더 알고 싶어졌으니까요. 취재 가방을 싸면서 어린 시절 앨범에서 찾은 할머니의 작은 사진을 넣었어요. 일본으로 이민 오셨을 때 찍으신 거라고 들었던 흑백 사진이었죠. 이번 여행에 할머니도 함께 가는 기분이었어요.